감사합니다. 서경준입니다. 제 얼굴이 다 보이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다 보이죠? 예. 보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를 방향을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교재가 있긴 한데 쓸 일이 많진 않을 거예요. 한 5번에서 10번 사이. 그래서 책상보다는 저를 보시면 함께하는 시간 편할 것 같고요. 자, 제 얼굴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저를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TV에서 본 것 같습니까? 네. 영화는 아니고요? 영화는 혹시 아닐까요? TV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죠? 아침에 봤는데.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흔히 저를 보고 이렇게 TV에서 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네.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한 지는 12년째 됐고,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제가 빚 이야기 해드리러 왔잖아요. 빚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10년, 12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도 되게 오래 했는데 할 때마다 떨려요. 그래서 시작할 때 조금 저도 긴장하고 있어서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좀 제 긴장을 푸는 시간, 또 여러분들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저는 돈병원인데 저희 아들한테 아빠 이제 돈병원 원장님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병원 원장님이야? 의대도 안 나왔잖아. 의대 안 나왔어요. 저 돈병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아들이 저한테 돼지를 고쳐주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돈이 많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병들면 돈만 아프면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같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는 병원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일을 제가 왜 했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50을 딱 찍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은 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가면 휴학회잖아요. 휴학을 하면 다시 복학을 못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한 번 중단되면 학교 다시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집에서 등록금 못 대주니까 좀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좀 고생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2년 만에 제대를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97년도에 이제 제대를 해서 사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IMF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이 망했어요. 하필 또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중풍을 심하게 앓으시는 바람에 학원 강사 일을 제가 잠깐 했는데 번 돈이 이제 다 어머님 병원 비유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고생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취업도 어려웠고 뭐 사업이란 것 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빚만 늘어나고, 또 집에서 걱정하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는데 어머님한테 엄마 나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먹고 다닌다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후배들 만나면 밥은 사주잖아요. 사주고 나면 저는 그 다음에 또 굶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또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쟁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빚진 것을 어떻게 좀 갚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에 덤볐다가 또 홀라당 빚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0대 초반이 되었는데,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내 월급 가지고 먹고 살고 빚까지 갚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잠깐 그만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잠깐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빚 때문에 고통받다가 새로운 깨달음, 빚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빚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형편을 알까? 이게 사실 되게 좌우할 때가 많은데, 제가 뭐 신이 아닌 다음에야 여기 모이신 분들 여러 선생님들의 특수성을 또 그 사연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저를 조금 말씀드림으로써 제가 그래도 빚 문제와 사람의 갈등 이런 거를 조금 아는 사람이다라는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쉬운 얘기도 좀 있고요, 어려운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라도 저거 정말 내가 꼭 알았어야 될 일이다, 그런 게 하나라도 찾아지면 보람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목이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인데요. 이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다 보니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교재 맨 앞에 보면 중간쯤에 요 인형 그림 발 밑에 보면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 빚 해결에 필요한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저도 같이 읽을게요. 빚 해결에 필요한, 시작. 빚 해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주변의 빚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에게 기초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전문 상담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빚 문제 때문에 인생 설계를 새로 해서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빚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이 오늘 해답을 찾아가시고, 그분이 또 다른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오늘 배우신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서울역 주변에 계신 우리들끼리는 적어도 빚 때문에 험악한 일 안 생기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닌 것 같던데 교회 사랑나눔부에 연락해봐, 좀 해답을 찾아줄 걸, 이 일을 해주시는 전달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나눔부 스태프들이 도와주실 거고, 저도 제가 거짓말 좀만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빚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거짓말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연결만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은 화면도 준비했고요, 또 교재도 준비했는데 편하신 대로 보면서 해볼게요. 그 아래 보면 교재 밑에 목차 나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요, 금융이란 무엇이냐, 부채란 무엇이냐, 대출이 무엇이냐, 신용이란 무엇이냐, 다 비슷한 말인데,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런 걸 무슨 뜻인지 배워본 적이 있는 분 잠깐 손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또 누가 가르쳐 주냐면, 주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배워요. 또한 돈에 대한 각종 그 정보와 지식들을 누가 주로 퍼뜨리냐면 금융회사가 퍼뜨립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 이야기가 우리가 써먹을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 금융, 부채, 대출, 신용이란 네 가지 단어를 새롭게 배우는 걸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뜻을 잘못 알면 내가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하고 그 뒤로 5번 가계부채 게이트키퍼가 무엇이냐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그 뒤로는 빚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보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빚은 빌려가라고 하면서 빚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법은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해결 방법도 채권자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있고,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채무자 입장인 거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적인 것까지 배우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제 수업에 어려운 얘기도 있고 쉬운 얘기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귀만 열어놓으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쳇바퀴 안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쳇바퀴인데 그걸 금융, 신용, 또 돈, 금융, 신용 이데올로기 이렇게 세 가지 쳇바퀴에 갇혀서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이데아라는 말은 현실을 바라볼 때 아주 올바르게 이상적으로 보게 한다라는 뜻이 이데아입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를 뭐냐면 현실을 바라볼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과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할 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계속 이용당하고 나만 힘든 상태가 된다. 그게 이제 생각인 겁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는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이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주로 이데올로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교재에 보면 빈칸으로 돼 있죠? 예, 교재 곳곳에 한 10군데가 될까요? 그 정도의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펜으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돈, 금융, 신용 이데올로기에 갇혀 삽니다. 네,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돈 이데올로기 뭐냐면 돈 벌어라, 돈이 최고다. 평생 돈만 추구하고 살게 하거든요. 근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만 추구하게 하는데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 벌기가 힘들다 보니까 부족한 돈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빌려서 삽니다. 그게 금융 이데올로기입니다. 금융이라는 뜻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 건데 금융은 돈을 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라, 부족하면 빌려서 살아라. 그 다음에 신용 이데올로기 뭐냐면 돈을 빌려서 꼭 갚아라. 못 갚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예. 물론 내가 빌렸으니까 갚는 건 맞아요. 근데 생활도 하기 힘들고 빚 갚기도 힘들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이런 쳇바퀴 안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게 돈, 금융, 신용 이데올로기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추구하고 있냐면 돈은 벌긴 벌어야죠. 전혀 없이는 살기 힘들잖아요. 저는 조금 벌고도 사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벌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도 그런 데대로 사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죠. 금융 이데올로기는 돈을 빌리는 걸 말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 빌리고 사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빚이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교통카드 말고는 빚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신용 이데올로기 다 신용관리 하시려고 애들 쓰시는데 저는 신용관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덕분에 제가 긴장이 확 풀립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신용관리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용관리 안 하고 사는 방법 있어요. 그 오늘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시다 보면. 그래서 이 안에 갇혀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 얘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그 아래 보면 금융의 정의. 아까 제가 4가지 단어의 뜻을 새롭게 배워보자고 했죠. 금융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금융회사, 저축하러 가는 곳, 재테크 하러 가는 곳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 혹은 금융회사라는 뜻도 우리가 잘못 배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백과사전에 찾아본 걸 거기 교재에 넣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 발행과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를 신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이 말이거든요. 이게 저축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대출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예, 대출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금융회사 그러면 저축이라고 떠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저축하라고 해서 돈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은행은 돈 장사를 하죠. 그럼 은행이 돈 장사할 때 써먹은 그 돈은 은행 돈 가지고 돈 번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돈 번 거예요? 우리 돈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 장사에서 번 돈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은행이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죠. 우리 돈인데. 근데 지금 누가 많이 먹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근데 그냥 받아들이고 살죠.
요게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이게 틀렸으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 그게 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란 뜻부터 잘못 배웠더라. 하지만 제 이야기가 저축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인생을 끌고 나가는 건 좋은 일인 겁니다. 자, 그 밑에 문장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한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을 금융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놀이 대출을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라.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은 데서 부족한 데로 흘러가게 그렇게 돈놀이 해라. 이렇게 돈놀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은행이 이렇게 안 하죠.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든 돈벌이 안 되는 건 빼다가 돈벌이 되는 데만 보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못나서 돈이 주머니에 씨가 마르는 게 아니고요. 워낙 돈이 수십 년 전부터 돈벌이 되는 대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금융회사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올 확률이 점점 좀 낮아졌던 거죠. 그래서 얘기는 뭔가 금융이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많은 데서 부족한 데로 가게 하려고 금융회사라는 걸 시작했는데 중간에 뒤집어 버렸더라. 거꾸로 갔더라.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하나 넘길게요. 자, 금융 기능의 왜곡. 그런데 처음에 좋은 뜻으로 만들었던 그 금융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부자 혹은 금융회사만 돈이 많아지고 우리들은 점점 돈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못됐을까? 거기에 이제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빈칸 있죠? 빈칸에 쓰실 정답은 과잉생산입니다. 과잉생산. 여러분들 사업해 보신 분 아실 텐데 사업할 때 돈을 조금 벌고 싶으시든가요? 많이 벌고 싶으시든가요? 네, 많이 벌고 싶었는데 많이 벌어지든가요? 많이 망가지든가요? 네.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요 많이 벌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느 시절부터 바뀌었습니다. 많이 벌려고 할수록 많이 망가지는 시대.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과잉 생산이라는 게 숨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자본주의만 가르쳐줬습니다. 자본주의인 건 다 아시죠? 네. 자본주의라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많이 벌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죠. 그렇게 욕심을 막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봤자 번 돈이 주머니에 남아있든가요? 다 빠져나가든가요? 빠져나갑니다. 벌게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는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본주의니까 많이 벌었잖아요. 과잉생산이라는 걸 못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번 게 대부분 빠져나가고 사실은 번 것보다 더 빠져나가요. 예, 그렇게 안 살아온 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과잉생산 뜻을 왜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을까? 혹시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과잉생산이란 무엇인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번 것보다 더 많이 사줘야 하는 과잉생산, 과잉과 탐욕을 조장하는 과잉생산.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세요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번 것보다 비싼 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 거 같으세요? 네. 아무리 벌어도 내가 번 것보다 비싼 게 너무 많으니까 내 돈벌이는 점점점 하찮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그게 과잉생산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한테 200만 원짜리 팔으려고 하니까 내버려두면 사야 안 사요? 돈이 없으니까 살 생각 안 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냐면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가지세요. 대표적으로 홈쇼핑을 쭉 보고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V 광고 같은 거 보면 굳이 필요 없던 건데 광고를 보고 있으면 나는 돈이 없지만 저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과잉생산 사회입니다. 근데 정작 200만 원짜리 팔려고 했더니 1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다면 갖고 싶은 욕심은 들지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앞에 배운 것처럼 금융회사가 무슨 일 하는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분들에게 와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주로 하더라.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금융 기능의 왜곡, 무언가를 계속 사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저축 기능보다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줘서 계속 소비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이거 이제 그 쉽게 이해하시라고 텔레비전을 좀 광고를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여러분 저축하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물건 사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네. 지금은 돈 쓰라는 얘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네. 또 한 가지 텔레비를 보면 특히 광고에 저축하는 얘기가 많습니까?
돈 빌려가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지. 빌려가라는 얘기가 훨씬 많죠.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돈 쓰세요. 빌려서 돈 쓰세요. 빌려서 돈 쓰세요.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없어도 쓰고 있으면 더 쓰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생산 사회라는 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말인데 안 가르쳐주더라 사회가. 예, 거기까지 본 겁니다. 그 아래 자본주의 특성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만 알면 세상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라 이용당하기 좋은 상태다. 과잉생산 사회라는 것까지 오늘 방금 이해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절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내가 주인 행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들어오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싹 빼가는 거예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래서 지금은 절약을 왜 하는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내 거니까. 물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이에요. 예, 적어도 남의 거, 남한테 뺏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약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단어 중에 금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자, 만약에 제가 돈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파는 돈은 여러분들한테는 빚, 즉 부채가 되죠. 그러면 돈 장사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잘 쓰게, 아무 때나 막 대출을 받아가게 하려면 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게 해야 될까요? 모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그렇게 유행을 하는데도 우리가 똑바라진 뜻을 못 배웠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부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짐질부의 비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1번 뜻, 2번 뜻이 있는데요. 1번 뜻은 대부분 알아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빚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들 조심하는데 2번 뜻은 잘 모르다 보니 조심을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이게 더 중요한 빚의 뜻인데 이걸 몰라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빚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빚을 왜 사용하냐면 나는 돈이 없지만 빚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돈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돈벌이가 잘 되던 시절에는요. 빚을 빌려와도 시간만 지나면 갚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빚도 자산이다. 빚도 잘 쓰면 약이 된다. 그때는 언제죠? 빌려서 돈 벌어서 갚기가 쉬웠던 옛날에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빌리기도 어렵지만 설령 빌리더라도 갚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이렇게 안 좋은 건 줄 알면서 왜 썼냐? 남들처럼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실력 이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써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저당 잡힌 거예요. 언젠가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반드시 빠져나가는 거죠. 요것이 무슨 말인가? 그 위에 줄쳐 있는 거.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가 쉽게 말하면 뭐다? 언젠가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모든 것은 부채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 아래 볼게요. 2번 보이시죠?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부채가 뭐가 있는지 새롭게 볼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당연히 부채인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휴대폰 요금. 요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부채인 거 아시겠어요, 이제? 휴대폰 부채예요, 부채. 빚이에요. 이달에 휴대폰 쓰면 다음 달에 요금 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언젠간 내 주머니에서 돈이 휴대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요금이라고 불려지지만 부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인데요. 이거 물값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저는 2월 달에는 물을 7,000원어치만 먹겠습니다라고 미리 내고 딱 그만큼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다 먹고 나면 3월 달에 물값을 내야 되죠. 즉 2월 달에 먹은 물값이 반드시 3월 달에는 제3자에게 빠져나가야 되는 의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 아랫줄에 수도, 전기, 가스 이게 공과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처럼 빚이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담을 12년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큰 사고 안 쳤고, 큰 실수 안 했고, 크게 뭐 망한 것도 아닌데 뒤로 돌아다 보니 빚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빚인 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늘상 몸을 빚에 이렇게 담그고 삽니다. 그래서 큰 실수 안 하고도 조금만, 애가 잠깐만 아파도, 내가 한두 달만 쉬어도, 물 밑에 요만큼 잠그고 있었으니까 숨이 꼴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 안 치고도 작은 실수로도 빚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절약, 과거에는 못 살아서 절약했다면 지금은 돈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거고, 함부로 내 주머니에 돈을 못 빼가게. 두 번째, 너무나 쉽게 빚을 지기 때문에 빚 안 지려면 빚을 안 지려면 절약하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볼게요. 휴대폰 약정 기간도 빚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반드시 6개월 쓰세요. 반드시 4년 쓰세요.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부채인 거고요. 포인트도 안 쓰면 사라지죠. 이런 것들이 다 부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채가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를 부채질하는 세상.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살아오실 땐 빚 끌어다 사업해도 충분히 빚 갚고 사업을 성공시키기에 좋은 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각을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빚이 없이 시작하시거나 빚을 내더라도 조금 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게 하신다면 10평짜리 도전하고 싶을까요? 20평짜리 하고 싶을까요? 20평짜리 도전시켜요, 부동산에서. 이왕이면 가게 크게 해야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 큰 평수로 사업 시작하면 내가 빚을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크게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작게 시작해서 오래 끌고 가는 사업.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선택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기면 부채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부채는 어쩔 수 없을까요? 아유, 서경준 이 양반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빚 없이 사나?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빚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에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어쩔 수 없지만 난 어떻게든 안 쓸 거라니까, 둘 중 어느 쪽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요? 다시, 아유, 빚은 어쩔 수 없어, 써, 이거 하고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최대한 빚에 손 안 댈래.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가 더 좋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상담할 때 선생님 빚이 왜 생기셨습니까? 사업 실패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뭐 잘렸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자체 우리가 완벽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냉철하게 보면 빚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 아래 공통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었다는 거죠. 또 빚이 생겼다는 것은 그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썼다는 얘기죠. 냉철하게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뒤집어 보면 빚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만들어내거나 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다. 다만 그 방법을 우리가 덜 배웠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빚이 있으시다면 이미 과거에 생긴 빚, 제가 그거 없애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찾아진다면 앞으로 생길 빚은 방어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빚은 내가 머릿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이미 만들어진 빚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빚도 해결할 방법을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강의 후반부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안에 빚의 침투에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하는 생각들. 빚이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빚을 그냥 자연스럽게 빨아들이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걸 몇 개를 쭉 써놨는데 한 3개 정도만 짚어보면, 빚도 자산이다. 빚도 잘만 걸리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거든요.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빚은 애물단지인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장가갈 때 부모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집장만 해라. 결국 그 빚 갚으면 집이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는 제 직업으로는 대출이 잘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빚을 내서 결혼하면서 집을 샀다라면 결혼 직전에 10년 만에 빚이 딱 끝났어요. 27부터 빚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36에 빚이 끝났거든요. 마침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 어머님 말을 들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딴 데 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빚을 내는 것도 힘들지만 빚 내서 집 사는 거 빚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빚만 남기 쉬운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 다 집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빨리 갖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집을 빨리 가지면 안 됩니다. 집은 천천히. 그리고 예전에는 20년, 30년이라면 대부분 그럴싸한 집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10년, 15년 이후로 전부터는요. 집 가지가 힘들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명의의 집을 못 가질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에는 20년, 30년이라면 내 집 가질 수 있는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내가 20년, 30년 일하고도 집이 없으면 창피한 일인데 지금은 20년, 30년 일해도 내 집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일해도 내 집 하나 가지기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자고요. 그럼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월세. 대부분이 월세 사는 겁니다. 전세 살고 월세 보증금 작은 집이라도 월세 보증금 조금씩 올려주고 전세 보증금도 조금씩 올려주는 것을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국민 평균보다 잘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빚내어 가면서 가르치는 사교육과 비싼 대학 등록금.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기를 쓰고 대학 보냈잖아요. 그죠? 집 팔아서 대학 보내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왜 그랬냐면 대학만 나오면 다 먹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자식 5명 중에 1명만 똑바로지게 대학 나오면 그 집이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대학을 보냈는데 지금은 대학 나온다고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께서 대학을 여러분들이 뒷바라지 못 해준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학력보다 가방끈이 짧아도 학력보다 활력이 있어야 잘 사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느라고 내 자식 새끼 대학 못 보내겠네. 아이고 나쁜 부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금니 꽉 물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 요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쫄을까요? 어떻게든 쫙 버텨보려고 기를 빌까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빚져가면서 대학 졸업시키는 것도 자기가 잘하면 좋지만 어쨌든 그거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활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짜 보배로운 거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과도한 빚에 빠지게 하더라.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하나 또 넘깁니다. 그 뒤에는 빚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갖고 계시면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도 나중에 들춰보고 다시 복습하고 싶어지실 거고요. 주변의 이웃들한테 빚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그거 아니야. 여기 봐봐 이렇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잘 간직하시면 좋겠고 자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 그래서 다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실 때 한 2개만 짚어볼게요. 이 정도는 괜찮아. 빚도 잘 쓰면 약이야. 그랬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빚은 빚입니다. 빚 잘 써서 덕 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요. 어쩌지 보이시죠? 예.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번 빚에 빠지면 왜 빠져나오기 힘든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나에게 빚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누가 5천만 원을 주면 빚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랍니다. 왠고 했더니 빚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알아야 돼요. 예. 빚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면요. 머리가 나빠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내가 머릿속에 나한테 유리한 거, 필요한 것들이 판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전문적인 이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지 뭔가 빚이 조금 생길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간의 빚 때문에 머리가 점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빚은 어느새 커 있고 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없는 상태.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예,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속하셔야 돼요. 빚 문제는 남과 함께. 예. 특히 누구요? 예, 우리 서울역 사랑나눔부 선생님들과 같이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뜻을 이제 두 가지를 배워봤고 세 번째 뜻, 대출이란 무엇인가? 아래 보고 계시죠? 대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금융의 뜻, 부채의 뜻 배웠고 이제 세 번째 대출의 뜻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EBS 다큐멘터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EBS 들어가셔서 이거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돈은요 빚이에요. 예, 빚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끊으면 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벌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빚을 권하게 되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게 거기 회색 부분 중간쯤에 지급 준비율 제도라고 보이십니까? 단어 뜻이 어렵죠? 네, 제가 또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급 준비율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100억어치를 만들어냈다고 칠게요. 그 100억은 진짜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진짜 있는 돈이에요. 그걸 우리가 벌어서 은행에 맡기겠죠. 근데 은행 금고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100억 맡기면 100억을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빼서 돈 장사하는 데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가가 백수십 년 전에 정치인을 만나서 야, 여기 있는 돈 사람들이 맡겨놓고 안 찾으러 와. 그러니까 찾으러 오는 사람들 줄 돈 조금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빼갖고 우리 돈 장사하자. 그랬더니 시장이 야 임마 남의 돈 갖고 왜 장사하려고 그래? 안 돼! 라고 했더니 은행가가 시장을 꼬십니다. 아, 시장님 근데 이 돈을 제가 돈 장사하면 누구 주겠습니까? 철도 사업하는 사람 주고 건축업자 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 시장하는 동안 건물 올라가고 막 도로 깔리면 당신이 잘해서 그렇게 나라가 시가 잘 사는 줄 알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야 돈 장사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줘요. 남의 돈이지만 은행에 들어온 돈은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줄 돈 조금 빼고 나머지는 빼서 돈 장사해도 된다. 그게 지급하기 위해서 따로 챙겨놓은 돈, 그게 지급준비금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한 3%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0%라고 보면 교재에도 돼 있죠. 100억의 예금이 들어오면 여러분 10억 내버려 두고 90억은 돈 장사하는데 내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럼 90억이 돌고 돌아 결국 은행에 또 들어오겠죠. 그럼 은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100억에서 갑자기 재산이 90억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이 90억에서 또 9억 내버려두고 나머지를 또 돈 장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한반복 되겠죠. 그래서 돈이 100억밖에 없는데 계속 돌다 보면 900억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은 우리가 벌어서 만든 진짜 돈보다 돌고 돌아서 숫자로만 돌아다니는 빚. 이게 훨씬 많더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 만약에 100억에서 90억을 돈 장사를 내보내면 자, 이건 화면을 좀 보실까요? 90억을 대출을 내보내면 얘가 나갔다가 혼자 들어옵니까? 누구 끌고 들어옵니까? 그죠? 누굴 끌고 들어와요? 이자를 끌고 들어오죠. 누구 주머니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출을 신청하면 진짜 돈을 줍니까? 내 통장에다가 숫자를 찍어줍니까? 숫자. 그렇죠? 아까 배운 거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으니까 진짜 돈을 못 주고 숫자만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숫자로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알았으니까 은행에다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 빌릴 때 너도 내 통장에 숫자 찍어줬으니 나도 이자 낼 때 네 통장에 숫자 찍어줄게. 은행아 네 통장 내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 무슨 얘기냐. 쟤네들은 나한테 숫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우리가 은행 통장에다 이자 20 써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쟤네들은 꼭 뭘 가져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진짜 돈만 받아가죠. 예, 이게 이제 대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90억이 나가서 이자 10억을 어떻게 하는가? 예, 열려라 참깨. 예, 내가 번 진짜 돈에서 예,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 빈칸으로 했는데 대출은 내가 돈이 없을 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예, 가짜 돈으로
진짜 돈을 가져가는 수단. 그런 거 같으세요? 예. 그래서 기를 쓰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채라는 걸 사용하게 만드는 거다. 그게 제 생각인 겁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상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상을 준비를 안 했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다들 받아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뜻을 잘 배워봤고요. 그 밑에 보면 조건에 따른 대출의 종류 있죠? 대출의 종류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담보대출은 뭐 차량, 땅, 부동산 이거 맡기는 거죠. 예. 그 다음 밑에 신용대출, 보증부대출은 뭘 맡기냐면 담보대출 맡길 게 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돈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신용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담보물이 없어도 돈을 빌려가게. 그래서 밑에 신용대출은 나를 맡기는 대출이고요. 나를 못 믿겠대. 남을 데리고 그래. 그게 보증인이죠. 그래서 보증부대출은 남을 맡기는 대출이 보증부대출입니다. 쉽죠? 예. 그래서 1번 담보대출과 2번, 3번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신용대출이 없을 때는요. 다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빚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담보대출로 돈을 빌렸다가도 만약에 못 갚으면 담보물 팔아버리면 되니까 사람은 안 망가졌었어요. 근데 신용대출은 어떻게 해요? 맡길 거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니 못 갚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대출의 성격이 너무 좀 악독해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4번, 5번 설명드릴게요. 한도대출은 뭐냐면 옆에 써놓으실까요? 착각대출. 한도대출은 그런 거예요. 당신의 직업과 소득을 보니 한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늘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통장에다 그냥 1,000만 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빼서 써도 돼요. 안 쓰고 싶으면 그냥 내버려도 되고 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예. 그게 한도대출이에요. 또 신용카드에 보면 쓰던 안 쓰던 현금 서비스 가능한 금액 뭐 5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죠. 그게 한도대출입니다. 예. 근데 그게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착각대출이라고 제가 별명을 달아봤습니다. 리볼빙은 이용한 금액의 10% 정도만 갚게 되어 있죠. 자, 하나 더 넘기시면 앞에서 배우신 건 뭐냐면 대출의 형식적인, 외형적인 구분이고 사람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성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의 성품, 성격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쭉 들으시면서 지금 빚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빚이 요거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4가지 구분해 드릴 거예요. 1번, 거기 빈칸으로 돼 있죠. 자, 정답부터 알려드릴까요? 빈칸에 뭐라고 쓰실 거냐면 네. 예. 1번 빈칸에는 줄어드는 대출, 줄지 않는 대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줄어드는 대출, 줄지 않는 대출. 줄어드는 건 뭐냐면요. 다달이 원금도 갚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어요. 줄지 않는 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종류의 대출 중 우리는 어디에 더 적극적인 작전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원금이 줄어드는 대출과 줄지 않는 대출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답을 맞추신 우리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지 않는 대출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대출은 다달이 갚느라고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죠. 근데 줄지 않는 대출은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대출을 갖고 있다면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이런 애들을 없앨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큰 돈 안 내고 이자만 조금씩 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져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생기면 평생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배워보시는 거고. 두 번째, 어떤 성격에 따라 구분하실 거냐면 정답, 두 번째 정답은 투자성 대출, 투기성 대출입니다. 투자성 대출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투기성 대출은 무조건 잘 될 거래. 좀 안 될 것 같으면 좀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잘 될 거라고 믿고 막 돈을 많이 집어넣어요. 이게 투기성 대출이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변동성, 너무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 변동성이 커서 아무리 투자라고 하더라도 내 뜻과 다르게 투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직업을 가지면서 돈이 좀 생겼다고 나 투자부터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투자는 늘 이득을 봅니까? 손해볼 수도 있습니까? 투자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손해보면 그거 만회하려고 우리가 좀 욕심부리고 과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든 투기든 조심하자. 자, 그러면 만약에 투자성 대출과 투기성 대출이 있다면 둘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나쁜 성격에 해당하는 투기성 대출에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한 거는요, 투자를 중단하면 더 이상 손해는 안 커져요. 근데 투기는 자꾸 돈을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투기성 대출을 빨리 끊을 작전을 더 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3번 어떤 대출이냐면 자산화 대출, 소비성 대출. 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웃들 위해서도 들으시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나를 포함해 누군가가 자산화 대출도 있고 소비성 대출도 있다면 어디에 더 신경 써야 되는가? 소비성 대출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화 대출은 하다 안 되면 자산을 좀 처분, 즉 팔아버리면 빚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소비성 대출은 계속 빚지고 사는 거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성 대출, 생활비에 빨려 들어가는 대출이 있다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작전을 짜야 되겠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사랑나눔부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자, 네 번째, 이건 이제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빚이 있다면 좋은 빚인가, 나쁜 빚인가? 그래서 둘 다 없어야 됩니다만 어떤 것에 더 신경 써서 작전을 짜야 된다? 나쁜 빚 없애는 거 먼저 작전 짜라는 거죠. 예. 자, 하나 또 넘어가고요.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요건 이제 돈을 빌려보신 분은 아시는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빚을 갚는 방법을 옆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원금균등 상환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신가요? 예, 그런 게 있고 말이 또 비슷한데 중간에는 원리금균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비슷하죠. 한 글자 차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원금균등은 뭐냐면 자, 또 그림 제가 이렇게 올라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금균등인데요. 처음에는 이자가 많아요. 이 하늘색 부분이 이자예요. 예. 근데 점점점 이자가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원금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달 원금을 똑같은 금액을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이 이만큼일 때 이자가 세죠. 근데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죠. 이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똑같이 빠져나가게 하는 게 이게 원리금균등입니다. 예. 그리고 만기일시 상환은 만기까지 원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이자만 쭉 내다가 만기 확 갚아야 돼요. 그래서 원금이 오랫동안 살아있으니까 사실 숫자적으로 제일 불리한 건 요 녀석 만기일시 상환이 제일 불리해요. 근데 만기일시 상환이 되게 쉬운 대출입니다. 직장생활 한 3개월 하면 마이너스 통장 그냥 만들어주죠. 신용카드 7등급 이상 되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넣어주죠. 예, 그게 대부분 안 갚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한 대출일수록 우리 주머니에 쉽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돈 빌려주는 쪽에서 다 알려드려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예, 이거 가르쳐준 사람 제가 볼 땐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밑에 있는 거 더 중요해요. 별표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출 받기 전에 스스로 꼭 따져봐야 할 것들 별표 치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소득이 없다면 대출이 안 되실 거고요. 과거에 뭔가 신용불량이 걸려있다면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오늘 방법을 터득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주거자금이든 사업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안 되던 대출이 되니까 냉큼 받기 쉬울 겁니다. 그러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냉큼 받지 말고 이걸 기억하시고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꼭 필요한가? 야, 내가 꼭 20평 가게 열어야 돼? 빚 3천만 원 얻어가지고 빚 한 500만 지고 10평에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꼭 필요한지. 자, 두 번째, 꼭 필요해서 빌리더라도 정말 갚을 수 있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생활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남길 수 있냐, 이걸 알아야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계부를 쓰지 않고서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빚 갚을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 가소비. 대출 가소비는 뭐냐면요, 이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는데 이 사람이 280 정도를 생활비를 쓴다고 칠게요. 계속 카드 돌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리기 하지 말고 원금이 줄어드는 걸로 바꾸자. 즉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꾸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분이 카드 280을 맨날 돌리던 분이 대출 받으러 딱 갔어요. 그럼 이분이 가서 280을 딱 받을까요? 받는 김에 300 맞춰서 받을까요? 이게 대출 가소비입니다. 280으로 끝날 빚을 대출 신청하면서 20을 붙여서 300을 딱. 이게 대출 가소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쉽고 빠른 대출보다 번거롭고 서류도 많이 떼야 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귀찮지만 우리에겐 빠른 대출보다 더디더라도 바른 대출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광고가 안 나옵니다만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기계를 푹 누르면 띠리링 핑 하고 돈이 나오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단박대출 10분 만에 띵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왜 있냐면, 왜 10분 만에 돈을 빌려주냐면 시간을 더 들이면 안 빌릴까 봐. 그래서 300만 원 정도는 일단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겐 빠른 대출이 불리한 대출이고 더디더라도 바른 대출이 유리하다. 다섯 번째, 속고 있지 않은가.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안 빌려주는 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만저만 해서 빌려주면 이 사람 더 힘들어.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나와서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렇게 고금리 대출하는 애들이 나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거든요. 속은 겁니다. 얘네들이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돈을 빌려줄 땐 믿고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대출 쉽게 해준다고 고마워하지 말자. 여섯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빌리고 싶은 마음이 늘 들잖아요. 그때 여섯 번째,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방법 없나? 작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금 당장 힘들면 좀 더 준비해서 나중에 하는 것도 사는 방법이거든요. 빨리 해서 빚 많이 지고 중간에 무너지는 게 나을까요? 힘들더라도 천천히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속도로 보니까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후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10분이든 20분이든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방적 관리 펼치셨나요? 제가 돈병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빚을 질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질병은 지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는데 걸린 다음에 고치긴 힘들지만 예방이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빚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질병, 실직, 투자, 사업 실패 이런 거 우리 힘으로 막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빚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오른쪽에 보면 짙은 색깔 부분에 써있죠. 비상금이 좀 있다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빚을 좀 막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한 달에 300만 원 쓰던 사람인데 실직을 했다. 그럼 매달 300씩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근검 전략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100만 원이면 살아. 그럼 이분은 빚이 생기더라도 100만 원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약은 여기서 또 한번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보험 가지신 분 여러분, 과거에는 보험료를 많이 가입해도 보험료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 소득이 될 때는 보험 많이 하는 게 큰 문제 아니었는데 지금은 보험료 내면 그만큼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험은 작게, 비상금은 크게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다음에 그 아래 실직, 이것도 우리가 불가항력일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죠. 4대 보험 하려면 월급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4대 보험 하자 그러면 나도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월급을 좀 깎아야 돼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를 들어 20만 원을 깎는다고 하면 그 20만 원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4대 보험 빼고라도 20만 원 더 받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20만 원 없이도 내가 버텨볼 만하다면 20만 원 덜 받더라도 4대 보험 적용받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자주 잘리고 다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을 덜 받더라도 잘렸을 때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받는 거 무조건 옳은 것 아니니 4대 보험을 선택해보는 걸 잊지 말자. 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비상금이나 평소의 금검 전략이 실직으로 인한 빚을 예방하는 도움을 드리고요. 투자로 인한 빚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저는 투자 반대론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정말 언젠가 좀 목돈이 두둑히 생겨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전월세 보증금과 그 올려줄 인상분, 그 다음 애들 교육비 비상금, 이거 정도는 준비돼야 혹시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생활은 안 망가지겠죠. 정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자금 모으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 거주자금, 애들 교육비 비상금 먼저 해보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방이고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업을 해야 되는 형편의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입니다. 사업을 빨리 하지 말자.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자. 작게 천천히 하자. 그게 이제 좋은 예방법이 되고요. 또 거기 한 줄 더 있죠. 소득이 좀 작더라도 내가 창업해서 사장님이 되는 것보다는 피고용인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인테리어 하시는 밑에서 좀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식당 하고 싶은 분들도 어느 식당이 장사 잘하나 가서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한번 권고를 드려보고요. 과소비의 뜻은 옛날 같으면 명품, 뭐 시계, 옷, 자동차 이런 걸 과소비라고 했는데 뜻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번 것보다 더 쓰면 과소비다. 그래서 과소비로 인한 빚을 예방할 때는요, 거기 써있네요. 가계부 쓰시면 되고, 신용카드는 내가 번 것보다 돈을 더 쓰게 하는 거니까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걸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큰 집 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방 한 칸 큰 거 하고 싶고, 이거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 빚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게 살려고 열심히 훈련하시면 큰 빚을 피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작게 살기라고 써드렸습니다. 집도 차도 마찬가지고요. 보증은 금물. 보증은 내가 손도 못 대본 돈을 남 때문에 내가 빚을 떠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은 서지 마시고. 하나 넘기시면 지금 써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떤 것만 할 거냐면 비상금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 아래 이제 글들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비상금이 없으면 무슨 일이 빵 터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휴, 내 팔자야. 이렇지 뭐. 이러고 주저앉아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뻥 터졌는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비상금이 딱 있다고 쳐볼게요. 머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야, 이씨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안 될까? 응? 나한테 이게 있는데?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금은 돈으로서 역할도 하고 사람의 의지를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저축을 뭐부터 할 것인가? 저는 보증금도 모아야 되고 뭐 목돈도 모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비상금 모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상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10만 원보다는 100만 원이 큰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 모아서 뭐해 라고 해서 안 모으는 분들은 100만 원 못 모아요. 10만 원 모아본 사람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듯이 10만 원이 늘 내 주머니에 남아있다고 치면 10만 원 더 만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상금은 요거 큰 돈을 한꺼번에 모으는 게 아니고 비상금은 작게 자주 모으시는 겁니다. 써놓을까요? 비상금은 작게 자주 모으자. 그 밑에 상환기간은 이제 돈을 빌리실 땐 여러분 최대한 길게 빌리는 게 유리합니다. 빨리 갚으려고 하면 한 달에 내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요, 우리 사랑나눔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랑 연결되시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덜 위험하게 빌리는지를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또 문제가 또 나왔네요. 현재 소득은 뭐 더하기 뭘까요? 지금 예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써보실게요. 현재 소득은 현재 지출 더하기 미래 지출. 현재 소득은 현재 지출 더하기 미래 지출.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조금 벌던 많이 벌던 지금 번 돈은 지금도 써야 되지만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벌던 많이 벌던 이달에 다 쓰면 안 되고 다음 달이나 나중으로 해서 따로 떼어놓으셔야 돼요. 1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 아래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에 정답은 현재 소득 더하기 미래 소득은 현재 지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달에 번 거 가지고 이달에 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달에 벌 걸 싹 다 끌어다 이달에 써버립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사는 분들이 어차피 다음 달에 월급 나오니까 미리 다 땡겨서 써버려요. 그래서 요거만 조심해도 빚에 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빚 예방법, 또 가장 뛰어난 돈 관리 능력은 이겁니다. 번 돈에 딱 맞춰서 사는 능력. 왜냐면 번 돈 가지고 막 재테크해서 돈을 많이 불려야 돈 관리 능력이 뛰어난 거라고 배웠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투자해서 부자 되기보다 투자해서 망가지는 게 더 쉬운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조금 벌면 조금 버는 대로 어쨌든 딱 맞춰서 사는 능력. 예. 요게 이제 성경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 다 아실 텐데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자여도 만족하고 살고 가난해도 빠져봤는데 그때도 만족하고 사는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많이 벌어도 살고 조금 벌어도 어쨌든 그거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뛰어난 능력이더라. 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예방 배우신 거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빚이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약, 받아야 될 치료법이 나옵니다. 자,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간간히 적자가 발생한다. 이런 분들은 대출로 해결하지 말고 절약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쓰시거나, 가계부를 쓰시거나 좀 지출을 줄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무작정 저축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적자가 나고 있다.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땐 저축도 좀 쉬어야 됩니다. 그게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드디어 손쉬운 대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그 아랫줄에 있죠. 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것은 보험료 그동안 낸 거를 담보로 그냥 빌려주는 거라 전화 한 통이면 빌려주거든요.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요 놈들의 특징이 뭐죠? 원금이 안 줄어들어요. 원금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네 요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써 있네요. 신용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차라리 원금이 상환되는 대출을 빨리 바꿔버리세요. 안 그러다 보면 신용도가 나빠져서 원금 상환되는 대출로 안 바꿔주는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료 못 받으신 분들은 드디어 세 번째 줄에 고금리 대출 써있죠. 예, 고금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디한가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여기 써있죠. 세이망홀씨, 뭐 햇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때 치료 못 받으면 드디어 이제 간간히 적자가 발생을 하죠. 간간히 연체가 발생을 하는데 연체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맞는 말 아닙니다. 연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피해야죠. 근데 연체를 피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은행 거 연체 안 시키려고 카드사나 저축은행 거 빌려서 은행 거 막으면 잘한 걸까요? 또 카드 연체 안 먹으려고 대부업체한테 빌려서 카드 연체 막으면 잘한 걸까요?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즉 무조건 연체 피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빠졌잖아요. 나쁜 빚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연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연체해버리는 게 더 쉬운 수술이에요. 쉬운 수술. 예. 그래서 돈을 빌려서 빚을 해결하는 건 제가 약이라고 표현하고요. 개인회생, 파산, 또 워크아웃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행 빚을 해결하기 쉬운데 점점점 나빠진 대부업체 빚 해결하려면 큰 수술을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라고 표현한 게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회생 파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한 5분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아래 주의사항 보이세요? 우리가 보증금이 있다거나 내 집이 있으면 여러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가 집이나 자동차나 보증금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가 싸져요. 이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싸지면 조화를 하면 안 돼요. 이자는 싸졌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보증금이 은행에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부동산 맡기고 내 청약통장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될 정도 상황이 됐다?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왜냐? 보증금 우리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은행손에 쥐어줘요. 빚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빚을 못 갚고 연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떼어먹고 도망가자가 아니고요. 일단 내가 살아야 내가 정당하게 빌린 돈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떼어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증금이나 이런 걸 빌려서까지 빚을 해결되는 정도까지 가시기 전에 빨리 저한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단어를 금융, 부채, 대출을 배워보셨고요. 신용,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단어입니다. 개인 신용평점 제도가 왜 생겼냐면 국가 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IMF 때 얘기하는 겁니다. IMF 때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 빌려준 그 IMF라는 애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냐 못 사냐 관심이 없었어요. 지들이 빌려준 돈만 은행을 통해서 잘 받아가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은행이 돈벌이 잘 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를 완화해요. 금융 규제는 뭔가, 금융은 이 좀 욕심꾸러기라 정부가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니네 국민들 대상으로 함부로 돈 장사하면 안 돼. 큰일 나.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이자도 딱 상한선 그어놓고. 근데 이걸 풀어줍니다. 맘 놓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벌이 해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저도 그때 힘들었습니다만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게 금융 규제 완화예요. 그러고 나서 은행이 돈 장사를 할 때 기업에 빌려주니까 IMF 때문에 기업이 망가지면 수백억 날아가니까 알았어. 이제는 그렇게 큰 돈 장사하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조금씩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장사하면 국민들은 순진하니까 잘 갚잖아요. 만약에 못 갚는 분이 생겨도 손해봐봤자 500, 1000만 원 손해보니까 훨씬 은행이 돈 장사하기 쉬워진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 있죠. 이때부터 국민들 대상으로 돈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담보물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점수를 매긴 거예요. 누가 잘 빌리고 잘 갚나. 그게 신용평점 제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용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나 좋자고 하는 걸까요? 돈 장사하는 애들 좋자고 하는 걸까요?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용을 망가뜨리자 이런 말은 아닌데 그 원리가 쟤네들이 언제든 나 같은 사람들한테 돈 장사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온 국민이 다 신용관리 하잖아요. 그 쟤네들은 아무한테나 돈 장사해도 돼요. 온 국민이 다 신용관리 하니까. 그래서 돈 장사하려고 만드는 게 신용평점 제도이다. 그래서 이걸 잘못 알면 이게 또 우리만 이용당하더라. 그러다 보니 국민들한테 돈 장사를 많이 했으니까 빚을 많이 냈고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생기는 거죠. 저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였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망가진 게 아니라 카드 회사가 망가지겠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한도 확 줄입니다. 그게 카드 대란. 이제 그때 제가 더 이상 카드가 안 돌아가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 갈까 그랬던 때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해주려고 회생인이 파산 이런 게 생겼다라는 흐름을 본 거고요. 그 아래 이제 개인 신용평점 제도가 어떻게 채점되는지 이제 쭉 해놨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거만 같이 볼게요. 개인 신용평점 제도에서 평점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돈을 빌리고 잘 갚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부자이거나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계속 빌리고 갖고 이걸 해야 점수를 많이 줘요. 아무리 가난해도 계속 조금이라도 빌리고 갖고 많이 하면 점수가 좋아요. 이게 뭐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계속 빌리고 갖고. 그래서 안 빌리고는 못 사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신용 점수 제도이더라.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거기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기준 돼 있죠? 이걸 제가 깊이 설명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비슷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뭘 기억할 거냐면 10만원 5일 요거만 하나 기억하시겠습니다. 10만원 5일. 자, 이거 뭐냐? 10만원 이하 5일 미만의 연체는 아무도 몰라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 정도 연체해도 돼요.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10만원 5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10만원이 넘어가고 5일이 지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숫자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좀 보시고 일단 우리 다 같이 기억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될 얘기는 뭔가 10만원 5일. 요게 전문가를 만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신용조회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쭉 수록해 드렸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게 있어야 조회가 됩니다. 근데
신용조회를 꼭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맨 밑에 보면 주의사항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 조회하면 얘네들이 계속 꼬셔서 다달이 하게 만들고요. 다달이 하다 보면 2만 원, 3만 원 수수료 내려요.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 계속 신용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갖고 막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걸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계속 신용도만 신경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용도 좀 높일까? 그래서 막 카드 안 써도 되는데 자꾸 쓰게 되고, 그래서 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뭔가, 신용조회를 해봤더니 주의사항 1번 정상 신용자, 이분들은 뭐라고 돼 있죠? 신용조회 중단. 1등급에서 7등급은 여러분 정상 신용이에요. 6등급 7등급 신용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1000만 명 정도의 유칙 등급이. 그러니까 그 정도 괜찮고, 그런 분들은 다시는 신용조회 쳐다보지 마세요. 괜찮은 거니까. 근데 조회해봤더니 저신용자 8, 90이야. 그런 분들 거기 뭐라고 써있죠? 도움 요청. 예. 내가 조회했더니 8, 9, 10이야. 그럼 이분들은 좀 방법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4가지 단어 뜻 중에 이제 신용이란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답부터 알려드릴까요? 답은 신용이란 믿음이 아니라 빚이다.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신용이란 믿음이 아니라 빚이다. 우리가 저 사람 신용 좋아 그러면 믿을만하다는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신용카드는 믿을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신용카드에 믿음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을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신용카드는 빚카드잖아요. 그렇죠? 왜 빚카드라고 안 하고 신용카드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은 담배를 안 피니다만 옛날에 담배 필 때 보면 담배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뭐 오마 샤리프, 레종 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그 담배 가게다 여러분 폐암 말기 이게 담배 이름이야. 그럼 우리가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죠. 그래서 신용카드에도 빚카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안 쓰니까 근사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빚카드입니다. 빚카드.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배웠던 신용관리가 진짜 우리한테 유익한 신용관리였다면 이 그림처럼 살아야 안 살아요. 그림이 뭐예요? 월급 받았더니 다 빠져나가. 이거 이제 우리가 신용관리를 잘못 배운 거란 거죠. 자, 그러면 신용관리란 무엇인가 하나 넘어갑니다. 제가 보는 신용관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왜 필요하다? 정답은 대출 받을 때. 그죠? 신용등급을 온 국민이 관리하는데 대출 받을 때 말고는 쓸데없는 게 신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게 신용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답. 진짜 신용관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잘 빌릴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용관리가 아니고 안 빌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신용관리다. 저는 그래서 아이를 좀 못 입히고 학원을 못 보내거든요. 그런데도 빚이 필요 없으니까 신용관리 안 합니다. 그럼 신용관리 안 하니까 제가 등급이 낮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9년째 1등급 나와요. 996점. 1000점 만점에. 그래서 계속 빌리고 갚고 신용카드 좀 적당히 써야 신용등급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틀렸다라는 것이 제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거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안 빌리고 살려면 훈련 이렇게 하자. 현금 흐름, 소득과 자산. 여러분 교재에는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나요? 네, 그렇죠. 번 거하고 가진 거보다 나가는 게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노력해 보자는 거죠. 그 아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 분들 공부하시라고 눈도장만 찍고 넘어갑니다. 신용카드가 만악의 근원, 악 중의 왕, 뭐 이런데 신용카드에 대해서 바른 사용법, 신용카드 바로 알기. 신용카드는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 해방권이죠.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만드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그 병을 내가 앓지 않으려면 2번 가계부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가계부는 있을 때 있는 만큼만 쓰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계부 쓰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또 썼다 안 썼다 하더라도 꾸준히 가계부 쓰려고 하시면 좋겠고요. 3번 신용카드 용도와 금액 제한.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적합한 사용처, 부적합한 사용처만 볼게요. 적합한 사용처는 뭐냐면 딱 정해진 대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자. 적합한 사용처는 좀 짧게 말하면 딱 정해진 대로 쓸 수 있는 곳, 여기만 쓰자는 거예요. 여기만. 자, 부적합한 사용처는 어디냐면 얼마를 몇 번을 쓰는지 모르는 곳. 요게 부적합한 사용처입니다. 근데 생활비라는 게 보통 그래요. 가계부 안 쓰는 분들은 내가 어디 얼마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회사가 원해주는 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하시고, 교통카드는 왜 신용카드를 써도 되냐면 저는 교통카드만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 중에 교통카드로 한 200만 원씩 과소비 하시는 분 없죠? 네. 교통카드는 우리가 그거 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용카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용상식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요거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꺾을 겁니다. 상식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금융회사 애들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면 금융회사 지들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골라내고 싶은 겁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주거래 금융회사 만들어서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주거래 금융회사라고 생각하니까 늘 걔하고만 거래하고 거기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죠. 그게 꼭 우리한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래 금융회사 만들기보다 이체 수수료 안 받는 은행, 그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하면요, 이체 수수료 안 받는 은행들이 제법 있어요. 차라리 그걸 이용하자. 두 번째, 본인의 신용등급은 주기적으로 하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번 하고 땡. 부주의한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3번에서 줄을 쭉 빼서 쭈르륵 내려서 11번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겠습니까? 3번에서 줄을 빼서 11번으로 연결해 보세요. 부주의한 연체는 피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연체는 그거 피하려고 자꾸 돌려막기 하시면 더 나빠지는 거라고 한번 나왔죠. 그래서 11번하고 연결하신 거고요. 단기 소액 연체도 같은 논리입니다.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까 10만 원 5일 배우셨죠? 나는 5일이 더 지나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빨리 사랑나는 분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소액 연체 빨리 정리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세금이나 전기,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신용점수에 반영은 되는데, 이거 내려고 대부업체한테 돈 빌리지 마세요. 이거 안 내면 점수가 깎이긴 깎이지만 한 12점 깎입니다. 1000점 만점 중에 12점 깎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연체 안 하려고 전기수도 가스 때문에 대부업체한테 돈 빌려서 내는 것보다는. 이해되셨죠? 예. 다음에 6번,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금융회사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4월에 돈을 빌렸다가 여름에 장사가 안 돼서 가을에 돈을 못 갚았는데 제가 5월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4월에 돈 빌리는 데가 5월에 제가 집 주소 바뀐 거, 전화번호 바뀐 거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름에 장사가 안 돼서 제가 9월부터 연체야. 그러면 5월 달에 주소하고 연락처 알려준 건 누구조차가 알려준 거죠? 이게 나쁜 짓은 아닌데 저는 살짝 괘씸한 거예요. 아니, 돈 안 빌리고 사는 방법을 상식에 넣어줘야지, 지들 좋은 거 상식에 넣어놓고서는 이게 상식이라고 가르쳐주기 좀 괘씸한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현금 서비스 사용하지 말자 써있고요. 8번 체크카드 사용하자 아까 말씀드렸고, 신용카드 빌려주는 분은 안 계시죠? 이건 절대 빌려주지도 받지도 마시고, 보증 서시면 안 되는 거 나왔고요. 11번 아까 설명드렸고. 자, 12번 금융피해,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당하면 내일 모레 신고하실래요? 즉시 신고하실래요? 즉시 신고해야 되는데 몇 번에 신고하는지 알아야 신고하죠. 아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빚이 유행하는 사회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몇 번에 신고하시는지는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옵니다.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1, 3, 3, 2. 몸에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몇 번? 1, 3, 3, 9. 신종 코로나는 1, 3, 3, 9고요. 1, 3, 3, 2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그때 하는 겁니다.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오늘 수업 끝나면 꼭 전화기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위에 피해 예방에서 여러분, 이제 대출을 인터넷에 알아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거기 온통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대출 알아보려고 인터넷 조회하시는 분 그거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4번 보면 대출 중개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써있죠? 1397. 여기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면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아 나는 더 이상 못 빌리는구나. 즉 약먹고 나을 사람이 아니니까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는 돈병원으로 빨리 연락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아시고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계부채 게이트키퍼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도 써먹고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보면 수료증하고 신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만들어서 핸드폰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거 우리 간사 선생님들한테 요청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밑에 혼란, 의구심, 죄책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빚을 빌리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고 못 갚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에 막 수년 동안 빚 때문에 골치 아픈데 작년에 한 소리, 올해 한 소리 똑같은 분 계시죠?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나눔부 제발 전화라도 한번 해봐라. 자, 그 다음 의구심.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나눔부 전화하면 뭐 뾰족한 수가 있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있어. 내가 직접 말은 못하지만 그때 내가 2시간 동안 삐짓삐짓 땀 흘려서 들어보니까 있어. 그러면 이분은 의구심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이거 있어요. 아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다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 깨끗한 사람이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돼요? 죄인이 오라고 모이게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 문제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냥 이렇게 고생하고 살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죄라고 하더라도 빨리 고침받으셔야 되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아유 내가 그런 걸 내가 갚아야지 평생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분들 뭐라 그래요? 죄값은 네가 치르지 말고 교회 가서 사함 받아야지. 빚은 네가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게 있으니 그걸 같이 이용해야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빚이 좋아서 빚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면 빚에 대해 잘 모르고 열심히 산 거밖에 죄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소극성. 뭔가 답이 찾아졌는데도 적극적으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빼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소극성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 해주세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면 김씨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답을 하면 그래요? 그 생각이 맞는지 사랑나눔부랑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밑에 거 소극성, 사랑나눔부에 가면 되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언제 갈까를 생각하라고.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갈까 말까 이러지 말고 월요일날 갈래? 수요일날 갈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포기 못하겠어요. 포기해도 좋은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전화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김씨. 이 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포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전화라도 해봐. 그 밑에 있는 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김씨, 당신이 포기하던 안 하던 상황은 서경준 원장이 말한 대로 흘러갈 거야. 서경준 원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빚 때문에 죽을 필요 없다. 다 방법 있다. 네가 포기해도 방법 있고 포기 안 해도 방법 있어. 그럼 포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불안은 왜 불안하냐면 혼자 했기 때문에 불안해요. 특히 연체를 하루라도 하거나 수년 동안 빚 못 갚고 계신 분들은 문 밖에 나가면 마동석이 이만한 놈이 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시거든요. 마동석이 와도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법률을 보여드릴 건데 마동석이 와도 연체를 이유로 내 옷에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그게 법률입니다. 그걸 다 배워보실게요. 탕감보다 상담은 뭐냐면 내 빚 탕감 받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탕감의 조건에 해당해야 탕감이 됩니다. 따라서 탕감 원하시지 마시고 빨리 상담 받으셔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더 빨라요. 넘어갈게요. 제가 앞에 너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도를 좀 시간을 못 맞췄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는 언제 쓰는 건가?
여러분 포함해 주변 분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아이고 나도 알아. 햇살론 있는 거 알고 개인회생 알고 뭐 신용회복에네 워크아웃 다 알아. 나 거기 가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요. 당신처럼 그냥 무작정 간 사람들이 이렇게 돼. 그게 뭐라고 써있죠? 그냥 무작정 가면 그 중에 바꿔드림론, 햇살론 이런 건 이제 아까 그 약이라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저신용자에게 해주는 대출을 쓴 분들 중에 24.4%. 네, 5분 중에 1분. 그 다음에 그 밑에 28.8%. 한 3분 중에 1분 정도는 그런 대출을 받고도 또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또 밑에 개인회생 나와 있죠. 개인회생 하신 분들이 34%가 또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 예, 그거 한다고 다 만사능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셔라. 그런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치료법이 나오실 거예요. 자, 교재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 지금 전체 6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하나 더 넘기시면 앞에서 소개한 6가지의 세부 사항이 뒤에 쭉 나옵니다. 맞아요? 다 있으시죠? 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6가지 햇살론 17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옆에다 써놓으세요. 1397. 아까 전화번호 나왔죠? 예. 이런 거 대출 쓰실 때는 1397에 전화하시는데 전화 상담원이 워낙 말이 빨라서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이웃들이 전화통화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께 이걸 딱 찢어서 주세요. 이거 보면서 전화통화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보이시죠? 그 아래 개인회생 파산 보이시죠? 요거는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고 빚을 조정해 줍니다.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하나 더 넘겨보시면 그런데 서민금융은 약이고 채무조정제도는 수술인데 수술을 받아야 병이 낫는데 수술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개인회생 파산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분명히 암인 줄 알면서 병원 안 가고 나 혼자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게 버티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워크아웃, 회생 파산을 하기 싫어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께는 이건 피할 일이 아니라 치료받는 일이야. 그냥 있으면 계속 신용불량으로 있지만 치료받으면 암이 낫듯이 치료받으면 신용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회생파산은 피할 일이 아니라 치료법이야. 이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부사항 설명드릴게요. 프리워크아웃 보이시죠? 이분들은 31일에서 89일 연체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근데 이때 이제 치료를 못 받으시면 오른쪽에 개인 워크아웃 보이시죠? 네. 이분들은 혼자 버티다가 90일 이상 연체한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이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 두 번째 줄. 프리워크아웃은 어떤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냐면 연체이자 감면. 개인 워크아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자는 모두 감면.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원래 내야 되는 이자와 연체이자 다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혜택은 프리워크아웃이 좋아요? 개인 워크아웃이 좋아요? 개인 워크아웃이 좋죠. 예. 그래서 어려울수록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원금 일부 감면. 개인 워크아웃에는 원금 일부 감면이 있죠. 프리워크아웃에 원금 감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개인 워크아웃이 원금도 깎아주니까 이게 더 유리하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하니까 채무불이행자 되는 거잖아. 신용불량자 되는 거잖아. 그거 하기 싫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만 되면 금전적으로 훨씬 많이 탕감을 해주고 신용불량이 아니라 자, 그 밑에 보면 개인 워크아웃 5번째 신용기록 2년 남음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신용불량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신용불량인데 이걸 신청하면 딱 2년 동안만 신용의 기록이 남고 그 뒤로는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야 되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넘어가고 회생과 파산은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맨 위에 회색 부분에 써 있죠. 법원 채무 조정이라고. 요거는 이제 변호사를 써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회생이 좋을지 파산이 좋을지 혹은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예. 누가 가만히 있는 게 방법이냐면
자기 기억 속에서는 빚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달라 소리 안 하고 수년 지나간 거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 지금 소득이고 재산이 있으면 빨리 갚으려고 시도하시는 게 좋은데 아직 소득도 재산도 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어. 그런데 빚 갚으려고 이걸 신청하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았다고 무작정 신청하시기보다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은 만약에 저랑 연결되시면 어떤 게 좋은지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들만 해주는 거예요. 일부 갚고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개인회생. 파산은 이분이 벌긴 벌지만 너무 조금 벌어서 빚 갚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빚 안 갚는 걸로 쳐주는 거. 그게 파산입니다. 요게 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나 신복이 등 여러분들이 이제 내 돈으로 변호사 사기 힘들다면 거의 무료로 하는데도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 개인회생 아래 설명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부분들은 언제 써먹을 건가? 저랑 상담할 때도 이걸 가지고 상담하세요. 전화로 하실 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교재 뭐 32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상담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간직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채무자 권리 보호. 자, 내가 빚이 있어서 압류 당해받고 지금도 한 1년에 몇 번씩 연락 오고 집에 우편물이 쌓인다. 그분들 이거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무에 대한 용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한이익상실이란 뭔가 기한은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 더 못 기다리니까 빨리 갚아. 어렵지 않죠? 나 못 기다리니까 빨리 갚아.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채권자가 개인이든 금융에서든 빨리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내가 안 갚는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채권자도 빨리 갚으라고 말했다고 해서 강제 여러분 소득이나 재산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확인을 받고 여러분 재산을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그 아래 2번 지급명령 있죠? 채권자가 여러분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못 줬다. 그럼 채권자가 와서 바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분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계시니 제가 계속 강제로 하지 않을 테니 법원에서 빚 갚으라는 명령서를 좀 보내주시죠. 그게 지급명령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독재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국가에서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이유가 있으면 안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명령이라는 걸 이해를 잘못하면 법원에서 드디어 뭔가 날라와서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제 나쁜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에서 채권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 너도 할 말이 있지만 저분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너 정말 법으로 따지고 싶으면 소송하자. 소송한다는 얘기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덜 망가지거나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법원에서 우편물 날라오는 거 쫄지 말자. 3번 가압류하고 압류 구분해 드릴게요. 가압류는 쉽게 말하면 가짜 압류. 나도 돈을 손을 못 대고 채권자도 돈에 손을 못 대요. 즉 그 재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압류는 실제로 가져가 버리는 게 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오늘 신청하면 한 2주 걸리면 가압류가 돼요. 근데 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압류가 성공하는 데까지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3개월의 숫자가 왜 중요한가?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것을 90일 연체하면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개인 회생은 연체 일수와 상관없이 그냥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하던 압류 조치를 중단시켜줍니다. 그럼 결론이 뭐죠? 압류 안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압류란 2글자에 역시 쫄지 말자. 예. 그 다음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6번 설명드립니다. 5번 통과하고요. 등록업체든 대부업체든 개인 간에든 24%를 넘어가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채이자 쓰신 분들은요. 걔네들이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라 그러네? 네, 누군가가 사채업자를 신고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네, 우리는 사채업자가 집 앞에 와 있을까봐 겁나잖아요. 걔네들도 겁나요.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사채업자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요. 목소리를 막 험악한 척 하잖아요. 쌍욕하고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지가 더 떨던데요, 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근엄하게 딱 넥타이 메고 얌전히 앉아있으면요. 자칫 검사로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채업자라고 무조건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자, 7번 별표.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빚은요,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왜냐면 너무 서로 빚 받아내고 갚느라고 망가지지 말자. 그래서
채권자가 특히 은행이나 이제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로 5년이 지나가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받을 권리를 되살리냐면 아무 때나 전화해서 순진한 사람들한테 이거 500만 원 빌린 게 지금 3천만 원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막 쫄아가지고 선처해 주시면 다만 100이라도 갚을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얘네들이 내 빚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사가냐면 한 50만 원에 사가요. 그 나한테는 100만 원 낸다고 얘네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지들이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5년이 지나가 버리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나를 압박하면서 제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처해 주시면 100만 원이라도 갚을게. 이거 뭐예요?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 순간 죽었던 받을 권리가 살아납니다. 혹은 제가 가진 게 얼마 없으니 5만 원 드릴 테니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될까요? 라고 주는 순간 받을 권리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혹시 추심회사가 전화 와도 통화하지 말자. 걔네들하고 말 섞다 보면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돼요. 못 갚는 형편이면 괜히 말 뱉어갖고 약점 잡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된 채무 때문에 누가 혹시 연락 오면 전화 통화하지 말자. 그럼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사랑나눔으로 빨리 연락 주셔서 이게 있어야 될 빚인지 빨리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좀 돈이 좀 있다면 갚는 게 속 시원한지 그걸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소멸시효 보셨습니다. 자, 그 밑에 채권소멸시효 법률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빚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못 믿는 분들한테 딱 암행어사 마패 들이대듯이 보여주십시오. 봐, 법에 있어. 자세한 건 내가 설명 못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읽지도 않고 이 법이 그 법이야? 하면서 안심을 하시는 효과가 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보여주시는 용도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1쪽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우리는 하루라도 연체하면 마동석 같은 애들이 와갖고서는 나를 멱살을 잡을 거로 상상하지만 그건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신 거고요. 법률에 의하면 보이시죠? 폭행, 협박, 감금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을 먹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 대부업체에서 돈 받으러 오는 걔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월급쟁인 거예요. 내주면 이제 다만 10만 원을 받아가야 그 다음 달에 자기 수당이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빌려준 거면 모르겠는데 회사 돈 갖고 한 건데 괜히 막 채무자 괴롭혀갖고서는 뭐 욕하고 막 폭행해서 괜히 나만 옥살이 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추심원들이 초보가 아닌 다음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판하지 마세요. 혹시 연체가 있고 그래도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너무 많이 상상하니까 가족과 함께 빨리 하느님 보러 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전파해 주시고 2, 3, 4, 5 볼게요. 오후 9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죠. 여기서 1분 1초라도 어겨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추심원이 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회사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벌금 먹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심원이 이거 시간 잘 지켜요. 3번 우리는 또 직장에 알려질까 봐 가족들한테 알려질까 봐 두렵잖아요. 추심원들은 이걸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나는 창피하고 끝날 일이지만 얘네들은 이거 당신 때문에 직장에 다 소문났어. 나 신고할 거야.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영업정지 먹거나 잘리거나 이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약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의 막이 있는 겁니다. 4번 나이가 몇인데 부모한테 빌리거나 친구한테 빌려서 대신 빌려서라도 갚으세요 라는 말을 녹음을 땄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네. 제가. 녹음을 따서 그걸 그대로 경찰서나 금감원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먹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빚 때문에 힘들더라도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추심원들이 왜 이렇게 말로 괴롭히는지 아세요? 이거 쭉 보니까 추심원이라는 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신산악계에서 내 심리적 압박을 해서 돈을 빼가는 그것만 자꾸 이제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사실 불쌍한 분들이 있죠. 자, 그 아래 보시면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해서 졌다. 그렇더라도 무조건 길바닥에 나앉지 않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소액 채무자 압류 제한 돼 있죠? 생활하느라고 뭐 50만 원, 100만 원 부족해서 빌린 걸 못 갚았다고 칠게요. 그것 때문에 압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 취약계층, 연구 임대주택 거주자, 수급자, 중증환자, 고령자 이런 분들이 채무자이면 이분들 때문에 압류하는 것은 법원에서 최대한 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3번 만약에 압류 딱지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보니까 노약자 계시고 임산부 계시고 어린이 있으면 얌전히 왔다 간다는 뜻입니다. 막 험악하게 막 구두발로 저걱저걱 들어오고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자, 넘어갑니다.
압류금지 재산. 자, 여러분들 이제 소득활동을 하시고 사업을 해서 보증금을 만들어내는데 보증금 만들어내면 내가 해결하지 않은 빚이 있다면 걔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보증금 뺏어갈 걸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자, 서울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3,700까지는 안 뺏겨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다음에 소득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해서 185만 원까지 안 뺏겨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보증금으로 3,500짜리를 만들어냈고 내가 한 달에 월급이 170이야. 근데 몇 년 만에 채권자가 나타나서 내 보증금 3천만 원과 월급 170을 압류하겠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 당신 그렇게 나오면 나 법적으로 할게. 그러면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 효과 없는 말이에요? 아무 효과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자 아무리 나한테 법적으로 덤벼도 3천만 원 이하니까 절대 압류 안 되고요. 가압류도 안 되고. 내 월급이 185보다 낮으면 손 못 대는 거예요. 단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 들어가죠. 통장은 뺏어갈 수도 있고 사용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아까 배우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모든 걸 중단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 빚 때문에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비집고 살아나갈 구멍이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교육 제목은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 양성 과정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3.1교회에 이웃들을 구하고 나를 구할 수 있는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모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